코로나19의 치명률이 일반 감기나 독감 정도라고는 하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진 후 몇 주가 지나도 잔기침이 계속되거나 금방 피로해진다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롱코비드라고 하면은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우리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롱코비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우선 코로나에 감염되면 우리나라 방역 지침에서는 검체 채취 후 일주일의 격리 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에 완전히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서 완치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증상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가벼운 증상, 사망하거나 위중증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일상생활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기침이 계속 나는 경우들이나 미열, 권태감, 피로, 집중력 저하, 이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수면장애, 우울증, 호흡곤란, 가슴 통증, 이거 이외에도 200개 이상의 아주 가벼운 증상들이 계속 되면서 또 그것이 완화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WHO 정의를 보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롱코비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의까지는 되고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주일 후에 격리 해제되면서도 적어도 한 달 이상 계속 잔기침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침이 또 기침을 낳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관지들의 손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반응의 상처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다른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오래 간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치료 방법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치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은 이게 전신에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가장 좀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것이 이제 기침 증상이고 또 가래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들, 또 피곤하다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얼마든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이 좀 안 될 정도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곤한 것을 느낀다면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할 부분들이 있겠죠. 권태감이라는 그런 느낌들, 몸이 나른하면서 일반적으로 잠은 숙면을 취하고 그러면 나아져야 될 텐데 이것이 계속된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롱코비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좀 심각하다고 그럴 수 있으면 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심근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제되면서 다른 진단을 더 받지는 않거든요. 어떤 검사를 더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증상이 악화돼서 폐렴이 생겼다든지 혹은 심근염, 심낭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라든지 혹은 호흡곤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이 완화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미열이 아니라 점점 열이 진통제, 해열제를 먹어도 제어가 안 되다든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병원에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봐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확실치가 않죠. 확실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의한 후유증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질병 코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가면역 항체라든지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밝혀진 상황은 아니고요. 또 지금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고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치료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을 돌아가기 위해서 식사 잘 하시고 숙면 잘 취하시고 휴식 잘 하면서 좀 건강한 생각, 우울증 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치료라기보다는 생활의 리듬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병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나빠질 경우에는 한없이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질병 코드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통계가 국내에서는 집계가 아마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국내 또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전체 환자 중에 몇 % 정도가 이런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국내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확진자 21,615명 조사 결과를 보면은 19.1%가 한 개 이상의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이건 기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이고요. 경북대병원의 170명 조사 결과를 보면은
75.9%가 아주 가벼운 증상이긴 하지만 1년 동안 한 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환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없었는데 비해서 2월 달에 들어가면서부터 100만 명이었던 것이 1,3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이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롱코비드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나 이런 사람들이 롱코비드를 앓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중증으로 간 사람들은 사실은 후유증도 더 많고요. 네. 노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후유증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경증이나 무증상인 사람들도 이 후유증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미국의 CDC 결과를 보면은 확진된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에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을 수도 있다는 이것도 후유증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다양한 증상들 또 연령층에 대해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오히려 후유증이 더 클 수도 있다고 그러는 결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연구 통계도 그렇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에서 다 손상을 받는 이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희귀한 증상들로는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뭐 다양한 증상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설사 장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노로바이러스는 이런데 설사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이 바이러스가 장에도 감염이 돼서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벼운 건망증 같은 것들도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탈모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과연 이 코로나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데 우연히 코로나가 걸렸던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코로나에 감염된 제 주변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개인 차에 따라서 정말 많이 아팠다는 사람도 있고 뭐 가볍게 앓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이런 후유증 역시도 증상의 경도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가고 이럴 경우에는 병원을 안 가도 됩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점점 시간이 가면서 완화되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는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 일단 전문의 치료를 받아보고 진단도 여러 가지로 받아봐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격리가 됐다가 확진이 돼서 해제가 되면 마치 다 나은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 상황인데 사실은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전파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거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증상이 중증으로 가더라도 실제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제거가 되는데 바이러스가 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면역 반응, 특히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은 좀 과도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손상들이 두고두고 후유증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7일이 지나면은 뭐 거의 90% 이상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감염력이 없어지는데 그 이외에도 며칠 정도는 더 감염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항상 7일 더하기 사흘 정도는 좀 주의하라 하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 이외에 바이러스가 제거됐다고 하면은 실제로 증상은 있지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연구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이 연구를 한 적은 없죠. 그래서 최근에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의 감염병 연구소에서 1,000명 정도의 60세 이하의 그 확진된 분들 중에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 통계를 내겠다고 했고요. 사실은 이 1,000명이라는 수는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감염됐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후유증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 연구 결과를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감염병에 의해서 코로나19긴 하지만 오미크론 좀 특성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아마 종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롱코비드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그 폭증이 먼저 겪었던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1년도 더 전부터 이게 공론화가 되고 논의가 되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례를 보고 좀 국내에서도 그런 대응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아쉬움은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숫자도 적었고 사망자 수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지 환자 수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후유증도 또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응이 좀 늦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벌써
한참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이 롱코비드라는 이 후유증에 대해서 질병 코드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들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제 와서 이제 환자들이 폭증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의료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이 질병을 감염병을 앓고 난 이후에 후유증으로 출근을 못하는 사람이나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이런 대응 방법도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대처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지금 사실은 격리된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상을 어느 정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후유증을 앓는 거에는 보상 방안이나 이런 건 지금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겠어요. 전혀 겨를이 없는 것이 이게 뭐 예방 접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증상하고 코로나19하고의 연관성을 과연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이거 일반화하기가 연계성,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이게 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과연 이게 보상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문제도 의심이 될 수가 있죠. 어찌됐든 단순한 확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검사율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거든요. 예, 충분히 영향을 주겠죠. 의심 증상이 있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검사소에서 그 무료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자기가 사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자가검사 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검사소에 가서 진단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더 많아지겠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접촉을 해도 격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만 알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변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사실 유행의 규모로 봤을 때는 더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지금 방역당국에서 생각할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런 진단이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를 줄이는 부분에 집중하고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 저소득계층인 경우에 60세 이하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검사를 자기가 다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무료로 배급을 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확진자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너무 신뢰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점은 지났다고 보십니까? 정점은 분명히 지났죠. 60만 명 정도, 62만 명 나왔을 때 그 한 주간의 평균을 보면은 한 40만 명 하루에 평균 나오던 것이 그 이후에 한 5만 명씩 4만 명, 5만 명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31만 명 정도거든요. 네.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과연 얼마나 더 빨리 줄어들지는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 오미크론 중에서도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계속 우세종이 되고 이제 지배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감소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얼마나 완만하게 갈지 아마 한 2주 정도면은 한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는 분명히 보입니다만 굉장히 늦죠.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비해서 우리는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비해서 떨어지는 속도는 상당히 늦지만 감소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1,300만 명이나 감염이 됐고 또 경증이나 무증상이고 미확인된 감염자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구의 지금 40% 내지 50% 정도는 이미 감염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소 추세는 뭐 이것이 다시 증가 추세를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가 2주간 이 규모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마스크를 제외한 거리 두기를 모두 없애겠다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1,300만 명이 한 2주 후가 되면 1,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확진자의 수보다도 그 시점에 가면은 이제 이 폭증 추세에 시차를 두고 2, 3주 지나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 보이는데 이미 그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미 2주 이전에 정점에 달했었고 지금 2주가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정부 말대로라면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증가가 된다 할지라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확진자도 줄어들고 위중증 또 사망이 관리 가능하다면은 실내 마스크 이외에는 다
해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개인이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실내 마스크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아마 계속 하고 다닐 것으로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실내 마스크도 우리가 해제한다고 해도 아마 반 이상의 사람들이 마스크 계속 당분간은 쓰고 다닐 네. 것으로 보여서요. 실내 마스크를 완전히 다 해제할 때까지는 거의 전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잘 쓰는 국민들이 돼서 서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반 이상이 감염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서 그 위험도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 엔데믹 상황, 즉 계절 독감처럼 통제 관리 가능한 이런 질병으로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준수해서 마스크가 없는 또 코로나 이전 사태로 빠르게 돌아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